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다니며 선거를 또 지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논란이 될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잠시 듣고 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중국 관련 발언, 쉐쉐 발언인데 이 서덕 변호사님이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표정 있잖아요. 흉내내는 표정. 우리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예, 외교 문제는 이제 좀 신중하게 음, 이렇게 다루되 품격 있게. 예, 근데 저렇게 중국이 흉내를 냈는데 또 흉내 너무 잘 내. 보니까 예, 진짜 우리 그 저 모습 보기에 너무 참담한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음, 일본 보기에 왜 일본을 찝찝거립니까?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렇게 일본 사람 흉내내고 아리가또 이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민주당은 이게 일본은 우습게 보이고 중국은 좀 무섭습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요. 예, 저는 일본에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많이 의존하고 아. 중국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중국한테도 대등하게 음, 저는 협상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이제 약간 반 농담적으로 한 건 너무 또 진지하게 접근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반론해 주실까요, 이동학 최고? 예, 이건 뭐 외교상의 뭐 언사라고 보면 예. 조금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는 건 맞죠. 아,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문제가 이 외교 언사로만 볼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 교역 우리가 사상 최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지금 2년 만에 지금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적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결국 그러면은 중국에 우리가 무역 규모 25%를 의존하고 있었다가 이 부분이 쫙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민생에 타격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예. 우리가 무조건 가서 사대주의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거대한 이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만 문제도 껴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전반적인 흐름들 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어떤 이 외교 그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발언을 막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민생에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이 부분들은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대변인. 네,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경제 바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거 하나랑 또 예. 다 먼저 하나는 예,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하고 예, 싶어요. 예. 예, 첫 번째는 여기에 지금 외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대중국 같이 그 강한 나라들하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종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요. 이거를 찬성하는 국가는 정말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민주당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지위나 그리고 여기 세계적인 지위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여기 중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요. 2018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26.8%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하락했죠, 그죠? 예,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예, 중국의 기술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근접해서 다 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이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것들은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들이 수입하는 것들은 늘어났었어요. 지금 전기차의 부속품들 등등등등이요. 예, 근데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이 대중국 수출이 흑자로 약간 돌아섰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이 전기차 시장이 거꾸로 또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다다라야 되냐면요. 중국의 의존도를 좀 더 낮추고 새로운 아세안 지역들로 이 수출 확장들을 시키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태평양 아세안
도서국가들의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구조들을 타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권에서는 진짜의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보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짓 수치들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계속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문만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로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면 금방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여러 다선적인 원인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그 외교 정책이요. 북중러, 한미일 딱 전선을 그어서 한미일 동맹 너무나 중요하죠. 예. 북중러 관리도 필요한 겁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경제적인 사정상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중국을 향한 굉장히 그 중국이 싫어하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걸 알면서도 굳이 요청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묻는 겁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발언이었는지 예. 메시지였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예. 외교는 실리입니다. 철저하게 가치를 지향하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도 필요하면 중국을 어쨌든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된다면 대만과도 또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모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 그런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공상통일을 지지해야 된다, 눈 감아야 된다는 건 정말로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할 수 없는 포지셔닝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는요,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한미일 공조부터 강화해야죠. 지금 여기 정치 우리가 단순하게 총선만 해도요, 우리 진영 표부터 모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부터 공조를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중국하고 선을 그은 거 아니에요. 여기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계는요, 굴종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센 사람 앞에서요, 내가 계속해서 아까처럼 쎄 한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옆에 우방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현 정부가 중국과는 척을 지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동맹국들과 공조를 더 강화하고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중국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네. 너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어찌 됐건 저자세여도 안 되겠지만 예. 외교 쌍방향 아닙니까? 예. 근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앞으로 교류를 더 늘려 나가겠다. 대통령이 일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별무소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의로 만드는 외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게 되니까 결국 만약에 우리가 남방 국가로 넓힌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방 국가 엄청 공들였지 않습니까? 그 기반을 깔았고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격스럽게 이렇게 확 경제적 타격이 있을 만큼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이런 것들을 만지실 때 좀 조심히 만지셔야 되고 이런 부분 얼마나 첨예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그리고 양안 관계까지 우리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저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견지되고 있는 자세와 태도인데 그거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제로 양안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군대 파병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점에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그러면 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까지도 내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외교를 살짝 만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 서 변호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다고? 지금 이제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거 이거는 이게 국제법의 대원칙입니다.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걸 우리가 반대한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보면 이게 티벳 인권 문제나 그다음에 홍콩의 시위 진압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예. 우리 책임 있는 우리나라도 이게 세계 책임 있는 강국입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 언급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외교 아까 경제 바보랬는데 외교는 더 바보 같아요. 이게 뭡니까? 중국에도 셋세, 대만에도 셋세, 국제 왕따 됩니다. 어떻게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려는데 이쪽도 셋세, 이쪽도 셋세.
이게 뭡니까?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하고 없습니까? 저는 대만에도 셋해야 된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아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 우리가 중국에 손을 내밀어도 중국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 잘못됐죠. 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대한민국의 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이 포지셔닝을 정말 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예. 이 말씀 일단 하나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거짓된 정보로 호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외교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부분이 거짓됐죠? 지금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비위를 건드려서 마치 이게 적자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 예. 화면들이. 그럼 국민들께서 보실 때 그래 우리가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고 중국을 배척하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수입을 안 하나 보구나. 우리 물건들을. 예.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호도해서 안 된다. 정치와 거짓으로. 관계없이 경제가 네. 나빠서 그런 그럼요. 것이다. 이거는 경제적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상황이라든지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지 세계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들. 그런데 예. 중국이요 자, 이런 대한민국의 정부의 어떤 입장 때문에 계속해서 대규모 관광도 풀어주지 않고 그랬었어요. 이런 예. 신경전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사드 예. 배치 때도 제가 어떤 기업의 회생을 도와드려서 압니다. 예.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자국의 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저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게 원칙인데 굳이 이걸 이야기해서 상대국을 자극해서 국익에 저해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 여러 변수가 저도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경제에는 여러 변수가 있겠죠. 예. 근데 하나의 이런 변수를 대통령이 끌어내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하나만 딱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6.25 불법 남침을 겪었을 때요. 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리를 외쳐줬고 대한민국에 파병해줬고 희생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발언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야간 문제 얘기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자,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가 갭 투기 의혹, 그 재산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이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민주당은 한석을 포기한 상황인데, 자, 이 부분 대응 어떻게 판단하시니?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늦었지만 어쨌든 잘된 판단을 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후보자가 그냥 단순히 후보자 자격만 박탈한 것이 아니고 네. 경선의 행위 자체를 이제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제 고발을 검토한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어쨌든 잘 대응을 했다. 다만 254개의 지역구를 공천하는 게 그 당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지점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흠. 뭐 어쨌든 누차 이 부분에 대한 뭐 책임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세종시 판이 이제 조금 더 국민의힘과 지금 다른 후보 간에 또 싸움이 되는 바람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와의 싸움이 된 것 같고. 자, 국민의힘 말씀 주실까요? 네. 예. 일단 민주당의 위선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 민주당 꼬리 자르기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김종민 후보인가요? 이 분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예. 투자와 투기가 분리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이 투기라고 갭 투자를 했다, 갭 투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투기하신 분은 이영선 후보가 네, 이영선 후보 예, 죄송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네. 이제 새로운 미래 후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네. 예. 그럼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갭 투기를 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뭐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투기 아닐 수도 있다. 그래 뭐 파다 보면 투자일 수도 있어. 이걸로 뭔가 임대 사업자 내고 세금 다 냈을 예. 거야라고 추정한다라고 칠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갭 투기 전세 피해자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 TF
위원장이었어요. 예. 갭 투기로 인한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하면서 갭 투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TF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정작 아파트 5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 투기꾼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건 위선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성폭력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면서 난 여성 인권 변호사야를 외쳤던 것과 너무나 닮은 모습들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본인들이 살았던 흔적 그대로 표현해라. 너무 위선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과연 이 정도로 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 정말로 이거 몰랐는가 재산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냥 꼬리 자르기 하면서 전략적 선택은 잘했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여러 석 날릴 거를 한 석으로 막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상황 인식에는 공유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당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양 당에서 후보자 검증을 하죠.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들이 내는 자료로 재산 내역도 보고요. 뭐 코인 보유 현황도 다 짚는데요. 이 절차 안에서는 정식 후보 등록이 되기 이전까지는 당에서만 관여하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뭘 뒤져본다거나 뭘 협조를 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안 됩니다. 신고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건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양당이 뭔가 더 좀 선진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게 맞는 거지. 사실 국민의힘도 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죠. 투기 관련해 가지고 의혹받는 후보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정훈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부동산이 이제 아파트 세 채가 이제 2분의 1씩 자기 명의로 돼 있거든요. 예. 오피스텔도 한 채가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은요. 우리도 띱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이게 부동산은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예. 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걸 썩일 수도 없고 민주당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부동산은 확인이 돼요. 이거는 검증을 거의 안 했거나 뭐 제가 보기에 중과실이 있다고 고의 아예 같다면 누락을 해서 내서 그런 예? 것 같더라고요. 아예 누락을 해서 내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사람 인적사항 주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치면 누구나 부동산 안다니까요. 우리도 이게 재산 추적할 때 예를 들어 재산 중에 노웅 내에는 현금이 몇 억 있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장롱에 현금 가지고 계좌 입금해가지고 그때 경선자금 등록했잖아요. 이렇게 농안에 있는 현금은 누락해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채권 이런 걸 좀 누락돼도 몰라요. 근데 부동산은 누구나 우리 국민 누구나 남은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온라인으로 예, 들어가면 국세청에 예. 왜 재산세 누구나 따라서 이걸 검증을 못했다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 변호사도 이게 업무방해죄예요. 처벌됩니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금방 들통날 걸 이걸 축소해서 고의로 했을까지는 납득이 안 되는 참 이게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라는 분이 이게 완전 범죄도 아니잖아. 며칠이면 들통나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예. 이동학 최고 좀 말씀 주시죠. 더 방어하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조치를 한 것이고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이 당의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국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 밀려서 날짜에 밀려서 후다다닥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백 명의 공천 후보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당 일일이 다 그걸 들어가 가지고 이거 검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차제에는 어쨌든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앞단으로 당겨서 실제 이런 것들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력 같은 것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뭐 이 학교를 다녔다. 이 부분도 본인이 그렇게 기재하면 당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알 수가 어려운 없어요. 부분이 일일이 있고 다 막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증명서들을 다 첨부합니다. 우리 당은 그 민주당은 첨부 안 하고 그 자필만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아니, 과거 확인됐죠. 국민의힘 후보도 네. 그런 네. 분신들 꽤 많았어요. 근데 아까 사실은. 그 말씀은 동의해요. 시간이 예. 물리적으로 짧아서 제대로 된 검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1분 남았는데 자, 그럼 세종갑은 지금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힘 두 후보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새로운 미래 후보에게 반사이기 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반사이기 갈까요? 두 분 전망해 주세요. 짧게. 어렵지만요. 예. 민주당에서 그 탈당을 한 후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 표가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좀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지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서? 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롤 모델을 잘 쫓아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네.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제 주변에서 예. 야 김종민 의원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도도한 그 흐름 속에서 결국 그 후과를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되게 되겠구나 이런 예측이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여야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해석해 주셔서 예, 공정한 진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